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서울에는 밤사이 10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밤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더 조금 내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눈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서울은 눈이 점차 그쳐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13.4cm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눈이 점차 그치면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여전히 대설경보가, 경북 경주와 상주, 김천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강원 산간입니다. 국도 56호선 홍천 구룡령인데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변 지역뿐 아니라 도로에도 많은 눈이 쌓여 지나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산입니다. 이곳도 눈발은 잦아들었습니다. 도로는 눈이 녹아 차량이 운행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은 하얗게 눈이 쌓인 모습입니다. 다만 기온이 낮아 도로 살얼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번 눈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리는 건가요? 네, 수도권의 눈은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끝난 것은 아니고 밤에 경기 내륙에는 또 한 차례 약한 눈이 지날 걸로 보입니다. 폭설이 쏟아진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계속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우선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려 총 적설량이 1m에 근접할 걸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 간에는 5에서 15cm,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영남 내륙, 제주 산간에도 1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에는 앞으로 1cm 정도의 눈이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 낮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동안 눈이 녹더라도 밤이 되면 얼어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인천에 있는 한 사거리입니다. 화면 한가운데를 유심히 살펴보면 전깃줄이 팽팽하게 양쪽으로 당겨진 모습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눈길 위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죠. 우측으로 보이는 흰색 승용차 자칫하면 전깃줄에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현장입니다. 통신선 10여 가닥이 도로 쪽으로 내려앉은 상황인데 경찰이 한때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들을 우회 조치했습니다. 해당 구간을 관리하는 SKT 측이 아침 8시 40분쯤 복구 작업을 모두 마치면서 현재는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경찰과 구청은 선 위로 눈이 쌓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살펴보시죠. 네, 길 한복판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고 그 아래 차량이 깔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고양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인데 화단에 있던 나무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겁니다. 또 새벽 5시 반쯤 인천 성도동에서도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소방당국에는 밤사이 눈 피해 관련 신고가 수십 건이 잇따랐습니다. 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오늘 출근길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가운데에는 30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지만 지연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지하철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제가 출근 시간대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좀 빠졌지만 한때는 플랫폼을 꽉 채우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지만 지연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호선에서 지연이 있다 보니 뒤따르는 열차도 연쇄적으로 늦어지면서 원래 시간표대로 운행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찍 나와서 움직이려고 일찍 나왔죠. 딴 때보다. 한 20분, 딴 때보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오늘 아침 전 구간 운행이 25분 정도씩 늦어졌습니다. 차량 기지에 쌓인 눈 때문에 첫 차부터 열차를 출고하는데 문제가 생긴 건데요. 지하철 7호선 열차도 강설 여파로 15분씩 늦어졌습니다. 또 지상 구간이 많아 운행이 지연된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철로가 미끄러워진 탓에 정차하거나 출발할 때 열차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코레일이 관리하는 구간과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코레일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30분씩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엔 대설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제설 대책 단계를 2단계로 올렸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신림선, 시내버스 전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했습니다. 또 인력 8천여 명과 제설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강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의 KBO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한화는 류현진과 계약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계약 규모는 8년, 총액 170억 원입니다. 선수와 구단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류현진은 지난 2013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KBO 리그에서 곧바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죠. 이번에 KBO 복귀가 확정되면서 12년 만에 국내 마운드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류현진은 곧바로 짐을 싸서 이르면 내일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서 스프링 캠프 중인 선수단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의 KBO 복귀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한화는 류현진 선수와 계약을 확정했고 계약 규모는 4년, 보장액은 17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는 별도고요. 류현진 선수는 지난 2013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KBO 리그에서 곧바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했고 이번에 KBO 복귀가 확정되면서 12년 만에 국내 마운드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 곧바로 짐을 싸서 이르면 내일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서 선수단에 합류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스포츠부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9천 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8천 명 이상의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 사흘째인데 오늘도 자리를 이탈한 전공의가 늘었다고요? 네,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경고했지만 전공의들의 이탈은 계속됐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병원의 전공의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9,275명으로 어제보다 459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실제 근무지 이탈자는 8,024명으로 211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808명에게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환자 피해도 늘어서 어제도 수술 지연 등 피해 사례 57건이 신규 접수됐습니다. 의대 동맹 휴업 움직임도 본격화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22개 의대에서 3천여 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해 누적 10,000명을 넘었고 10개 대학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오늘 저녁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 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네, 전공의 이탈이 많은 상황이라서 병원도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성모병원은 평소보다는 약간 한산한 모습입니다. 평소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수술실도 31개 가운데 11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곳은 진료 차질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빅5 병원 가운데 연세 세브란스는 응급 내시경이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 중증 질환의 경우에도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거나 부분 진료만 가능한 과가 속출한 상황입니다. 수술실 역시 38개 가운데 60%가 넘는 23개가 비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곳은 없지만 수술실 42개 중에 30개가 비어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 역시 불안한 상황인데요.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응급실 26개 병상 가운데 현재 단 2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에서도 사흘째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전공의 70% 정도가 근무를 중단하면서 주요 병원에서는 수술 연기 등 차질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광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아 보호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진료 공백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환자들의 우려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련병원 5곳의 전공이 500여 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340여 명이 집단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선 전공이 319명 가운데 268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원에서만 120여 명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대병원에서도 전공이 142명 가운데 100여 명이 의료 현장을 이탈했고 광주 기독병원에선 전공이 3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수술은 진행되고 있지만 병원 곳곳에는 전공이 업무 공백으로 외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도 내걸렸습니다. 병원 측은 비상 근무 체계로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장기 입원 환자나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단 사직 전에 수술을 받고도 돌볼 의사가 없어 병원을 옮겨야만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수한테 수술을 시켰으면 좀 더 며칠 더 기다렸다가 뭐 하든지 어떻게 뭐 했을 텐데 혼자 뭐 나가라 그러면 집에 뭐 우유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나머지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교수와 전임의를 투입해 당직제로 운영하고 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전임의들도 이달 말 병원을 떠날 예정이라 의료대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전에서 환자 이송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어제 오전까지 119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들의 병원 이송 지연 사례가 3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50대 여성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답변을 받은 뒤 1시간 반 만에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신고한 20대 환자도 2시간 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죠? 네, 경선 과정에서 최대 30% 불이익을 받는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민주당 내홍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에 이어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현역평가 결과까지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까지 제기되자 지도부는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된 지역구 첫 경선 투표 결과에서도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약진했습니다. 광주 동남구갑 정진욱 예비후보가 현역 의원인 윤영덕 의원을 눌렀고 광주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 역시 조호섭 의원을 이기는 등 친명 원외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추가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유받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향인 충주 출마를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인영 의원의 포함 여부가 주목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크지 않은 모습이죠.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253개 지역구 가운데 72.7%인 184곳의 단수 경선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아직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서울 강남권과 TK 일부 지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역구에서 후보들을 거의 경선에 붙이다 보니 감동 없는 무응공천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잡음이 없다는 건 오히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심 가득한 민주당식 공천과 비교되는 지점 아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앞서 경기 고양시청 총선 후보로 김연아 전 의원을 단수 추천한 당 공관위의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건에 대해 정리가 끝나지 않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엔 스스로 분명하고 자신 있는 인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결정짓지 못한 69개 지역구 예비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추가 심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천 배제 대상인 하위 10% 의원들에 대한 통보 시점도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죠. 네,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체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은 어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3명을 후보자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각 정당 추천 후보자 외에 4명은 국민 후보를 선정해 당선권인 10명을 채우기로 한 건데 이를 두고 사실상 나눠먹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 역시 경선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이상원 의원 지역구인 울산 북구만 경선 없이 진보당 윤종호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해 이 의원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비례선거에서 소수 정당을 배려하고 지역구에서도 선거연합을 통해 정권 심판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세력들을 민주당이 신원 보증하듯 국회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호남 지역 4곳, 그 제주 경선 결과 주로 호남인 그 텃밭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되고 공천 탈락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광주 지역이야 뭐 저기 공천이고 당선이라는 이제 뜻이 거의 뭐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긴 거죠. 뭐 단수 공천이나 이제 전략 공천은 아닙니다만 이제 광주 동남갑에 이제 윤영덕 의원이 현역인데 정진웅 이재명 대표 전 특보가 이제 이겼어요. 그리고 조섭 의원 지역구도 정진호 변호사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어쨌든 친명 성향의 원외 인사가 현역 의원을 이긴 결과거든요. 경선에서 이겼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도 저기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 그 이른바 친명과 뭐 단순히 전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라는 차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뭐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광주에서 현역 의원이 되고 탈락하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친명계 인사가 약진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관심의 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현역이 탈락을 했는데 아무튼간에 이 지금 당내 내용이라고 할까요? 당내 이 지금 친명계 위주의 공천 이런 부분들이 계속돼 가지고는 저는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전혀 장담할 수가 없다. 얼마 전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지난해 말만 해도 국민의힘이 뭐 100석도 못 얻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류가 심각하게 반성하거나 바꾸지 않으면 이 선거를 정말로 치르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호남 텃밭에서 현역을 이긴 어떻게 보면 친명계의 원외 인사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 불공정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고 예고된 바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비명계 쪽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가장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리 없이 그냥 그 죽이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뭐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 대체로 뭐 탈락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경선 룰 발표했을 때 이미 예고된 거다. 그러니까 경선 룰 자체를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하위 놨잖아요. 10%나 20% 내에는 감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신인들은 또 가산점을 또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정말 그 잘하지 않고는 현역이 이기기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그래도 좀 희망을 좀 걸어봤겠죠. 그래도 내 경쟁력 정도면 뭐 이거 돌파해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희망이 다 이제 꺾여버린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또 평해 주셨는데 지금 현역 하위 10%, 20%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 등등 한 6명 정도가 커밍아웃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불공정이라는 어떤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본인들이 수용할 만하다. 정말 자기에게 흠결이 있거나 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탈락이 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공개를 못 하죠. 그런데 지금 너무 현격하게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개를 더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우할 정도면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시스템 공천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일단 항변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가 통보를 개별적으로 받았을 텐데 6명 정도가 지금 커밍아웃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빨리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뭐 공천이 그렇게 반 이상이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좀 노골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주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합니다만 정당의 경선이라는 게 대단히 애매해요. 이게 사실 정량 평가도 있고 정성 평가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만 게다가 경선이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명분은 약하겠죠. 경선에서 졌으니까.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룰을 만들어 놓고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아까 지금 말씀 약간 했지만 박용진 의원은 당내에서 쓴소리 많이 했어요. 쓴소리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합리적인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박용진 의원이. 그리고 지난 대표 경선 때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겨뤘던 사람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의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배치가 되고 이러니까 게다가 임종석 전 실장 그렇죠. 몇 명만 벌써 얘기가 나와도 전반적인 당의 그 공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경선이 불공정하거나 그리고 당의 공천이 특정 주류 세력으로 흐른다면은 그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하지 못하는 공천을 한 정당이 대개 집니다. 우리가 뭐 역대 선거가 거의 다 그랬어요. 뭐 2016년도 선거 항상 예를 드는 거니까 굳이 얘기할 거 없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공천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반발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명 같으면야 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단순하게 당내 갈등, 뭐 계파 갈등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의원 몇 명 또는 거기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어떤 그 반발 차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 정당 자체의 공천도 공천입니다만 선거 특히 수도권에서 지난 선거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라서 또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이 이렇게 좀 내용이나 갈등 때문에 신뢰를 못 받으면 이게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줘요. 국민의힘이 뭔가 집권 세력으로서 잘해야지 선거에서 이길 텐데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서 특정 정당의 이러한 사천 논란이 전체 우리 선거 구도 자체를 굉장히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SNS의 모든 원망, 공천과 관련된 모든 원망은 대표인 내게 돌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어제 의총 자리에 없다 보니까 지금 더욱더 불만이 커진 것 같아요. 들어야 할 자리에 대표가 없어서 거기에서 좀 불만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을 예견을 못했을까요? 예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친명 공천을 강행하면 상당한 반발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아마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반전 카드를 조만간 좀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건데 저는 대표 사퇴 카드를 좀 준비 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사퇴 주장은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왔어요. 예. 그럴 때마다 친명계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절한 시점이 되면 사퇴할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기억나실 겁니다. 예. 아마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언젠가로 이제 보고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천을 딱 마무리 지은 직후를 최적의 시점으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명 공천하고 강행하고 나면 이제 반발이 상당히 극에 달해 상태가 될 거고 이재명 대표 브랜드로 총선 못 치른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시점에 이제 딱 그만두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럼 비대위는 이제 그러면 어떤 인물로 지금 내세울까요? 혁신형 내지는 좀 상당히 중도 성향의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인물로 총선을 이제 치르는 거죠. 그 사람 브랜드로. 이게 근데 참 묘하게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를 내세운 그거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 브랜드로 총선을 치러서는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앞에 내세워서 지금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응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친명계 이재명 대표도 동일한 그런 구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임박했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랑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개항 의뢰 출마하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항을 출마는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아니지만. 그냥 자기 지역구 선거만 이제 가겠다. 지금 이종 평론가님 여러 시나리오를 지금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사퇴 카드와 함께 비대위 전환 그리고 누군가가 동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 든 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 선거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길이 두 가지가 있겠죠. 불출마 선언, 의원 불출마 선언이 있고 당 대표 사퇴가 있는데 제가 봐도 의원직 불출마 선언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의 여러 가지 사고 리스크를 벗어난다기보다 방어하려면 의원직이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직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언젠간 그만두는 거고 당 대표직보다는 의원직이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서 제가 봐도 개항을 출마 선언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항상 얘기해 왔던 건데 이제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공천을 맞춰놓고 거의 다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채워놓고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 근데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그럼 민주당은 선거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사퇴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야죠. 자신의 세력을 다 심어놓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하면 그게 사퇴의 진정한 의미가 있나요? 자신의 의원직은 또 그대로 가져가면서.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대처를 해놓을지 모르겠는데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저는 이번 선거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지금. 앞으로 또 50일 채 안 남았죠, 지금? 50일이 안 남은 동안 또 어떠한 국민의힘 내부에 또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대로 간다면 저는 선거는 어려운 것이고 민주당에게 당대표적 사퇴로 이게 만회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 공천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훈숙 최고위원 비롯해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오늘 아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선거하는데 일사불란하고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검사 대통령과 검사 비대위원장이 검사들의 호의 속에 검사들을 공천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보다 조금은 시끄러워도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민주당의 공천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짜 붙이기 어려워요.
이거 사천이죠. 그렇게 세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경제검사를 도태시키는 건 누가 뭘 안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자신들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사천이 아니구나, 공천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모든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다. 것이다. 자기 것부터 내려놔야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습니까? 불출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카드는 된다 이거죠. 이렇게 공천하는 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에 변호사비 대납하는 겁니다.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 정말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지난 몇 년간 민주당 입법 독재 폭주로 국민들께서 끔찍하셨죠. 이런 분들, 대장동식 공천, 대장동의 변호사, 이런 분들만 모이는 종북 통진당의 후신들, 이런 분들만 모이는, 이런 분들이 다수화돼서 입법 독재를 하는 국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네, 여러 비판들도 나왔는데 서원숙 최고위원은 시끄러워야 정상이다. 그래야 이제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근데 저 서원숙 최고위원의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끄럽다고 민주주의라는 건 아니죠. 시끄럽다는 의미, 저 아마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 같아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독재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맞지가 않는 얘기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그냥 단순하게 다양성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주류 세력이 지금 자신들의 그 사적인 이익 때문에 뭔가 공천을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당내 여론이. 근데 이 부분을 저렇게 일종의 강변같이 들리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민주당을 여태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말 과거 제가 아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과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궤도가 이탈해 있는 겁니다. 제가 알만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어떤 뭐 긍정적인 면도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일반 여론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죠. 100%가 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아까 서원숙 최고 같은 저런 말에 얼마나 많은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얘기한 게 뭡니까?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 지지를 얻는 것, 그 정당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저런 말에 대해서 공감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야, 너무 강변 아니야? 견강부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물론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원로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또 하나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일단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거부했고요. 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구인 구로갑 대신에 그 고향인 충주 출마를 요청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하는 방식을 보고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재배치 말씀하시죠. 재배치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역구 조정을 추가적으로 좀 거쳐서 재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끝까지 거절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갈등이 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래 나가려고 했던데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뭐 이런 식이 무소속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방식으로까지 과연 갈까? 그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저 갈등의 뇌관이 터져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탈하는 의원들도 어느 정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과연 그 이탈하는 의원들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가장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탈한 의원들이 갈 곳이 일단 뭐 새로운 미래겠죠. 이낙연 개혁신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신당도 있지만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 갔잖아요. 국민의힘도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는 건데 글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탈해서 특정 정당으로 완전히 쏠림 현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 2016년도처럼 호남 세력을 안철수 의원이 끌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겼었는데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근데 아무튼 지금 모르죠 또 저 상태에서 이 상황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갈등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원심력이 작용해서 분당에 버금가는 사태가 온다면 새로운 하나의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꼭 굳이 뭐 이낙연 신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이쪽으로 안 가더라도 근데 그 시간이 뭐 너무 없긴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보통 상황은 아니에요. 정상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말이죠.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경우에도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영입 전에 지금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과연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시작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이탈하는 의원들이 좀 향할 것이냐 이런 부분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무소속 출마나 또는 이제 그 제3지대 신당들, 개혁신당이나 이제 새로운 미래 쪽을 향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이낙연 대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미래로 다 갈성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의원들의 이제 그 친소 관계라든가 또 이념적인 그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이제 갈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약간 좀 진정을 시키는 작업들을 아마 추가로 할 겁니다. 예. 정치권에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이면 계약 같은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뭐 당장 지금 뭔가를 좀 해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잘 되면 뭐 어떤 자리를 약속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뭐 당장 그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이제 그 물밑 작업들도 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탈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합법적인 그런 공정성,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제 불공정 그거를 실제로 지금 설계를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잘 해놓은 거죠. 그래서 경선까지 들어와서 딱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 탈당도 못 하거든요. 출마도 못 하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에 선거법상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룰 자체를 굉장히 불공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경선에 어지간하면 현역 의원들을 다 집어넣어서 가두리 양식하듯이 집어넣어서 거기서 지금 다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탈자의 숫자가 생각만큼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보시기에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한쪽은 굉장히 좀 잡음이 좀 많은 편이고 비교적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이 지금 민주당만큼 심하지가 않죠. 지금 민주당의 이 공천 갈등이 친문과 친명의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더 심해진 거예요. 단순하게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을 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죠. 특히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야당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야당도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여당은 더욱더 유인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탈락하거나 재배치할 때 좀 험지로 보낼 때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낙선하더라도 여권 어쨌든 정치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 자리라든지 공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권은 아무래도 야권에 비해서는 공천 자금이 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아직은 그렇게 그 큰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그 지지 기반이 있죠. 강남 3구라든지 그리고 대구 경북 TK 지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꽤 의석이 많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공천을 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아까 뭐 감동 없는 건 괜찮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잘하는 공천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친윤 의원들, 친윤 그룹들 뭐 단수 경선, 단수 공천 받고 그리고 또 경선도 보장 받고 이랬다고요. 이건 사실은 친윤 그룹도 뭔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이런 2년 동안 거기에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공천이거든요. 그러지 않다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워낙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감동 없는 정도나 아니 뭐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맥혀드는 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이렇게 자꾸만 폭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보니까 선거 구도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 잘하면 국민의힘도 더 잘하려고 책임 정치를 보여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친윤 그룹이 진출을 하더라도 그 비판이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이 다 이제 민주당에 쏠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의 이 선거 이 공천 관련이 22대 총선을 통해서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권이. 별로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뭐 누가 승패가 어떻게 가름이 될지는 알 수 없죠 지금. 민주당이 이길지 국민의힘이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좀 비교적 조용하긴 한데 썩 그렇게 칭찬받을 공천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저쪽 소리는 조금 안 들리는 편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혹시 개혁신당 쪽으로 이렇게 탈당해가지고 많이 이동을 할까봐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또 이 쌍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서도 혹시 이탈표, 반란표가 나올까봐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좀 조용하게 안전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공천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폭탄이 될 만한 것들은 최대한 지금 끝까지 뒤로 밀어서 하는 방식. 그리고 어지간하면 컷오프보다는 경선에 넣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법적 불공정 으로 지금 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에 넣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경선에 넣어서 탈락하도록 만드는 게 이탈 가능성도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공천은 굉장히 조용해서 좋은데 무난한 공천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패배도 역시 그렇게 무난하게 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신당 이야기를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국신당의 조정래 작가 그리고 배우 문성근 씨가 공동 후원 회장으로 위촉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여전히 사법 리스크도 남아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만일 신당 창당을 했고요.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죠. 그럼 뭐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할 일, 또 저희 변호인이 또 변호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면서 현재 제가 정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써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물길을 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런 비유를 자꾸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강이 아닙니다. 강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 가치를 막고 있는데 그러한 강, 윤석열의 강이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고요. 이 윤석열이란 강을 넘기 위한 뗏목이지 제 자체는 강은 아닙니다. 강이 아니다. 오히려 뗏목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 얘기도 조국 전 장관도 사법 리스크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2심 판결이 실형이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른바 조국 신당 얘기를 이제 구체화시켰거든요. 근데 조국 신당 아까 저기 무슨 라디오 프로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이 의외로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의원직을 단다 하더라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비례대표가 됐건 무엇이 됐건 국회의원을 입성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이 잃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조국 전 장관 말이 맞아요.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일단 배치를 달아야지 뭔가 방어막을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조국 신당이라는 게 글쎄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진정성 같은 거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이 뭐 거리를 두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런 데서 볼 때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길을 가긴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볼 때 유권자들 우리 국민 일반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어제 YTN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신당의 전체적인 여론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게 전체 진보 진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진보 핵심 지지층들 가운데서는 과거에 뭐 조국 지키기에 적극 나섰던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약간의 팬덤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방탄 출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이제 패배 직후에 곧바로 지금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방탄용 출마 아니냐? 그런데 조국 전 장관도 지금 동일한 그런 그 경로를 좀 택하고 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좀 재판을 받는데도 유리하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례 연합 정당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민주당에서 위정 정당이 민주개혁 진보 연합 이거 다음 달 3일 창당하기로 합의를 했고 여기에 지금 비례대표 후보를 누구를 넣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좀 상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애당초 이 위성연당은 만나지 않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거예요. 준연동형을 하긴 하되 위성연당 안 하겠다. 약속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위성연당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해도 잘못된 것이고 민주당이 해도 잘못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위성연당이 나오면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연동형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군소정당들이 소선거구나 단순 다수제에서
원내 진입이 어려우니까 만든 게 연동형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위성정당이라는 게. 그리고 뭐 새정치 진보연합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뭐 국민의 미래 얘기하고 완전히 이거는 정치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예. 여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일단 위성정당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위성정당 중에서도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한 것고 지금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주노총의 표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쪽에 상당한 표심이 있는 거고 그 표심까지도 끌어모으지 않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 표심이 갈린다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 반사적 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9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로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군요. 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현재 연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해 9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고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내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가 지나서는 어떻게 될 건지는 이건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저희가 다시 경제 전망을 할 때 그 나온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정 경제 전망을 함께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유지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로 유지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고용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봤습니다.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 투자가 부진하지만 수출 증가세를 발판으로 개선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2.6%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근원 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를 소폭 밑도는 2.2%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2.3%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를 보일 거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과 다르지 않은 결정에 시장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동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69% 오른 2671.69에 코스닥 지수는 0.48% 오른 868.22에 각각 개장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2662.31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은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870.8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7원 내린 1,333원에 거래를 시작해 지금은 1,332.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내렸습니다. 직전해인 2022년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에 복귀합니다. 지난 2013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한 지 12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 복귀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았었는데 복귀 확정된 거죠? 네, 조금 전 한화 이글스 구단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류현진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기간은 8년, 규모는 총액 170억 원이고요. 선수와 구단 합의에 따라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역대 최대 계약 규모입니다. 지난해 시즌을 앞두고 양의지가 두산에 복귀하면서 계약한 4+2년에 152억 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말씀대로 류현진은 지난 2013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LA 다저스와 계약하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고요. 이번에 KBO 복귀가 확정되면서 12년 만에 다시 국내 마운드를 밟게 됐습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186경기에 등판해서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27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14승을 거두고 평균 자책점을 2.32까지 끌어내리면서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전체 1위에 올랐고요. 같은 해 올스타전에 선발로 등판하는 등 코리안 빅리거 최초 기록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빅리그 생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류현진은 미국에서 3차례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2015년에 왼쪽 어깨, 또 2016년과 22년에 팔꿈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힘든 재활을 거쳤을 텐데 수술을 받고 나면 늘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도 재활 뒤 빅리그에 복귀해서 11경기에서 3승 3패,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은 KBO 리그 최고 대우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구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때부터 꼭 하나로 돌아와 보답하겠다고 생각했고 그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당장 올 시즌 한화 전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팬들이나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화 팬들은 최근 류현진의 복귀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화 공식 SNS를 보면 계약 전부터 류현진 유니폼은 어떻게 사야 하는지 문의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요. 스프링 캠프는 언제부터 합류하는지, 또 던지는 모습은 언제 처음 볼 수 있는지 등등 잔뜩 기대하는 댓글을 지금도 달고 있습니다. 또 류현진이 LG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17개를 잡아낸 13년 전 영상도 덩달아 화제입니다. 하나는 최근 5년 동안 최하위권을 맴돌았는데요. 올해는 류현진의 가세로 가을 야구 진출 꿈을 다시 꾸고 있습니다. 빅리그 진출 전보다 구속은 많이 떨어졌지만 체인지업과 커브 등은 국내 타자들을 상대로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스승인 김인식 전 국가대표 감독도 류현진의 복귀가 한화에는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화는 류현진 말고도 올 시즌 안치홍까지 가세하면서 단숨에 5강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올 시즌 프로야구도 큰 흥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보다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해외 도피 시작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권 씨의 변호인 측은 거듭 한국 송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 뉴욕 연방검찰은
권 씨를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재판이 다음 달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 씨가 송환될 경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법원에 따르면 권 씨는 3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항소할 경우 송환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전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법무부는 국내 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권 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권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완전히 좌절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 씨의 변호인이 앞서 한국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항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현재 서울에서 눈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동해안은 지금도 눈이 계속되고 있고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비구름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영동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눈이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대설 경보가 유지 중입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최고 5에서 7cm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서울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눈이 계속되고 있는 동해안에는 폭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날씨가 종일 쌀쌀해서 쌓인 눈이 녹지 못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3도, 대전 4도,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는 데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서 눈비는 내일까지, 남부 곳곳과 제주도에서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